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끝내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를 약속하며 취임한 지 280일 만입니다. 당이 처한 모든 책임은 제 몫이라고 했지만 이 당내에서는 떠밀리듯 너무 늦은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여전히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며 당대표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6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며 당대표에 당선된 지 280일 만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SNS에 당이 처한 모든 책임은 제 몫이라며 더 이상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인요한 혁신위 빈손 종료까지 더해지면서 거취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출마 의지를 고수하면서 친윤 주류까지 등을 돌려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김 대표는 일의 결과는 자신에게 찾아야 한다는 고사성어, 행유부득 반구저기를 인용하며 이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여전히 울산 출마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 총선 과정 봐가면서 희생혁신안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 험지도 포함이 될까요? 울산 지역구 유권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 지역구 재출마를 요청했는데 불명예 사퇴한 김 대표가 출마를 고수할 경우 당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결국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로 갈 전망입니다. 총선 4개월 앞두고 여당의 리더십이 전면 교체되는 겁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당대표가 사퇴하면 비대위를 둘 수 있습니다. 선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전권을 쥐고 총선을 이끌기에는 지도체제가 불안정해 비대위가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재욱 권한대행 체제로 긴급한 상황을 임시로 처리하고 비대위를 띄우는 작업을 열흘 안에 끝내는 속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일시적으로 대표 권한대행으로 비대위원장 구성을 의결하면 비대위원장이 향후 당대표 역할을 맡아서 총선 공천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여당의 총선 체제를 이끌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11년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등을 책임지고 홍준표 당시 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 비대위를 세워서 넉 달 뒤 총선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제 여권의 시선은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조기 등판, 비대위원장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일단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동훈 비대위를 두고 당내에서 갑론일박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차기 주자 1위 한 장관의 조기 등판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일단 국민의힘 일각의 비대위원장 제안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기 성남시청을 찾은 한 장관은 이례적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라서 제가 그 얘기할 게 아니니까 조금.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라는 게 여권 시각입니다. 한 장관과 가까운 한 인사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뜻을 모아 한 장관에 요청한다면 한 장관과 대통령실도 당의 요청을 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장점은 거의 말 실수를 안 해요.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층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낮은 것에 대한 또 책임도 있는 것이죠. 한 장관 거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네덜란드에서 귀국하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자, 이 김기현 대표 사퇴로 국민의힘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특히 희생 압박을 받아왔던 영남권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영남 출신 대표의 낙마에 공천 물갈이, 그러니까 쇄신 바람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 희생 압박을 받아온 영남권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3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이어 울산 4선 김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용퇴 압박 수위가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떠오르긴 해서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뭐 몇 명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 영남권 의원은 채널A에 당내 혁신 가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영남 쪽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대표의 사퇴가 곧 공천 학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대표를 전당대회 당시 도왔거나 최근 사퇴를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초선 의원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오던 해당 초선 의원들과는 어떤 부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천 학살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남권 의원들은 김 대표의 사퇴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불출마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격동에 빠져들고 있는 혼란이냐 쇄신이냐의 기로에선 국민의힘 소식 깊숙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끝내 사퇴했습니다. 버티는 듯 했는데 못 버틴 거네요. 네, 사실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분위기가 급변한 건 이틀 전, 지난 11일부터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친윤 주류 측과 김 대표 주변에서는 11일 혁신이 종료와 맞춰서 총선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조언,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압박을 김 대표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1일 이뇨한 혁신위가 마지막 혁신안을 보고하고 종료되는 그 시점에도 김 대표는 뚜렷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당 주류 핵심 진영에서는 이건 김 대표가 이 불출마 권유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김 대표 불출마 이후에 좀 선언하려고 했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의 불출마를 압박하기 위해서죠.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김 대표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김 대표는 장 의원의 불출마 이후에도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오늘 오후 대표직 사퇴 입장을 냈습니다. 자, 이 사실 지난주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와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심은 김 대표에게 여전히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만 해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당에 큰 부담이라면서 김기현 체제로 질서 있는 변화,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2차례나 김기현 대표와 식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불출마를 압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김 대표가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울산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사퇴했던 울산 남구청장이 출마 의사까지 다시 접자 당내 주류도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부터는 친윤 핵심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늦었다, 불출마를 선언해도 더는 신뢰를 잃어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사퇴 입장문에도 불출마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기현 측 인사에게도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백이종군 뜻을 밝힌 게 맞다고 전하면서 김 대표는 오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신당 행보도 말렸고 이상민 전 민주당 의원도 만나서 입당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김기현 대표는 이제 사퇴를 하는 걸로 보이고 원내대표가 대행 체제를 하겠지만 결국은 비대위 체제 그리고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토된다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비대위원장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지지율도 높고 한 장관처럼 새로운 인물이 당 쇄신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것이 얼마나 가능성 있느냐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한 장관과도 가까운 한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한동훈 장관 본인의 결심도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아직은 충족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때요? 한 장관으로서는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한마음으로 요청해주는 모양새를 바라는 건데요. 한 장관이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건 맞지만 당 내에서는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 적합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휩싸이기보다는 나가서 국민을 만나고 다니는 게 낫다. 이거죠. 한 장관 본인도 아직은 말을 맡을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의 제안에 한 차례 고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의 현재의 위기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원장과 함께 그러다 보니 또 관심을 갖는 자리가 있어요. 당의 공천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 자리. 누가 거론되는 사람이 있어요? 당 내부에서는요, 이 인물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뇨한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을 가장 반대했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상황이죠. 혁신위가 자초하면서 당 리더십에 위기가 더해진 만큼 인 위원장을 다시 불러내서 그 혁신의 분위기를 되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희생의 대상으로 거론됐던 지도부나 중진, 친윤의 공천 물갈이 바람도 거세질 수 있죠. 총선 4개월을 앞두고 리더십이 무너진 여당이 이것을 잘 수습해서 쇄신의 길로 갈지 아니면 무한한 권력 투쟁, 혼란의 길로 갈지 기로에 섰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의 사퇴 불똥은 민주당으로도 튀고 있습니다. 비명계들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쇄신이나 희생을 하지 않느냐. 공세를 본격화했습니다. 친명계는 김기현과 이재명 대표는 다르다면서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여권 내 인적 쇄신이 이어지자 민주당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희생을 압박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냐며 직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 나와? 그러면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하고 내가 직접 붙을래? 예. 아니면 나 안동 갈래? 아니면 험지로 갈래? 한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가 최소한 분당에서 안철수와 붙거나 서초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지도부 벨트를 형성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친명계는 여권의 인적 쇄신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버티다가 지금 결국엔 제가 보기엔 외압에 의해 갖고서 그렇지만 선언을 하고 있는데 별 큰 감동을 주지 못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혁신 경쟁에 뒤처질까 속내는 복잡합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86그룹이나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다선 중진들이 조용하다면서 그렇다고 그들의 희생을 압박하기엔 당내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오늘 민주당 초선 홍성국, 이탄희 의원은 각각 현실 정치 한계와 비례대표 선거제 유지 등을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부산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여권을 향한 부산 민심이 식어가는 틈을 노린 민심 공략 차원으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우연기 기자입니다. 오늘 부산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엑스포 유치를 실패한 현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119대 29 결과가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실패의 숫자 119지만 민주당은 부산을 구하는 희망의 119가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 데리고 떡볶이 먹방할 게 아니라 외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수건 사업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시작했던 기반시설 사업들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이곳 부산을 찾은 건 6개월 만인데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여권에 흔들리는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35%로 엑스포 발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의 협조 요청에는 침묵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 말씀 조금 나누셨습니까? 민주당은 엑스포 특위 회의를 여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새해 초에 창당하겠다 포부도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원내제 1당을 목표로 한다고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내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을 실제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서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해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총선 전망은 제3의 신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인가가 제일 큰 변수일 것이라며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지금의 양당 지배 구조를 끝낼 것인가, 거기에서 탈출할 것인가의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신당의 마지막 브레이크는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라고 전했습니다. 신당 공세에 이재명 대표는 단합으로 맞섰습니다.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이낙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양지만 누린 이낙연이라며 탈당해도 민주당 손실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이 전 대표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또 검사 출신이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주 하는 비판이죠. 그런데 친야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앞다퉈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과 전주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고 당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혐의로 법무부 감찰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대검 반부패 부장을 지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비슷합니다. 전남 순천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위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검사로서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 위원 역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은 지난해 4월, 신성식 위원은 지난 6일 사의를 밝혔지만 중징계가 예상되거나 기소된 경우 사표 수리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총선에 나가 당선된 전례를 근거로 출마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공천에서 검사라고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게 끝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외에도 송 전 대표가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나병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입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제가 돈 4천만 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애초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 즉 뇌물로 분류됐습니다. 여기에 경선 캠프에서 받은 6천만 원의 선거자금까지 더하면 검찰이 추산한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액수는 8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관석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 20개, 6천만 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등의 최종 수혜자가 송 전 대표인 만큼 자금 출처와 돈의 흐름, 공모관계를 추가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또 송 전 대표 신병 확보를 시작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일단 송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르면 15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 기술 기업 ASML을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동행했는데 이 ASML과 1조 원 규모의 공동 R&D 센터를 국내에 짓기로 했습니다. 국왕과의 국빈 만찬에는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 히딩크도 왔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ASML 본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웨이퍼 위에 서명합니다. 해외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ASML 클린룸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ASML은 삼성전자와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R&D 센터를 국내에 설립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와도 연간 165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반도체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국왕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이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I only need to mention the name Guus Hiddink to remind everyone here of how sport can inspire us. 4강 신화의 중심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이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히딩크 감독님. 윤 대통령은 잠시 뒤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공동 발표문에는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외교 용어인 동맹이란 표현이 담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오늘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치 뉴스 같지가 않은데요. 어디에 물을 끼얹은 겁니까? 바로 영화관입니다. 최근 영화계에서는 정치인들이 영화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발언들 때문입니다.
서울의 봄을 같이 보면서 총칼을 거누던 군사 독재와 싸워가던 우리들. 영화를 통해 국민들이 독재 권력과 싸우면서 지켜온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그분들에게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보시라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700만 관객 돌파하고 잘 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영화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요. 민주당에서 더 자주 서울의 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부 독재를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 여당에서는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이 예전에 만든 아수라 영화를 재소환하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영화계에서는 영화를 정치에 활용하는 행태가 이어지면 관객이 멀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안 기자가 영화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하던데 뭘 우려합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떠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영화라는 건 어쨌든 관객의 생각에 맡기는 거잖아요. 오남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걸 보고 피로감을 느끼고 영화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뭐 새겨 들어보면 좋겠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서해 붓이 보여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 서해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퇴임 후 10년 동안 직접 쓴 서해 작품 90여 점을 전시합니다.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글씨체가 나름 좀 독특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전시회 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전시회까지 연 건 처음이더라고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권성동 의원 등 대통령 시절 측근들도 많이들 보러 왔습니다. 네, 원래 글을 썼다고 해요? 대통령 시절에도 쓴 적이 있지만 지난해 말 출소한 뒤 측근들의 권유로 서해 가해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의 작품을 전시하는 의미지 정치적 의미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적 발언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들 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해야지. 잘 해주세요. 3만 불 국민 소득에 걸맞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대통령 때 측근들이 윤석열 정부에도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한대요? 이 전 대통령 측에 확인해봤더니요. 그래서 더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유인촌, 이주호 장관 등 현 정부의 MB정부 출신 장관, 수석 등이 참 많죠. 이 전 대통령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 따라 간 건데 괜한 오해가 나올까 봐 걱정이다라고 주변에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대한 전현직 의원들과의 만남도 자제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국민의힘에 최근 합류한 구자룡 변호사인데요. 강남은 안 간대요? 네, 구자룡 변호사 지난주 국민의힘이 발표한 영입 인재 중 한 명이죠. 이재명 저격수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총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오히려 서울 지역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례나 강남에 저도 연고가 있거든요. 비례나 강남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보수세가 강한 강남이나 비례 후보로 편하게 국회에 입성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겁니다. 뭐 요즘 여당에서 흔히 말하는 희생, 험지 출마로 가겠다는 거군요. 네, 서울 강남이나 영남같이 당선이 비교적 쉬운 지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큰 자리를 직책을 맡으셨던 분들이 강남 얘기하시는 거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잖아요. 양지만 노리는 정치인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네. 저 이야기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이 사람 생각하셨을까요? 김기현 대표 지역구에 다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죠. 영입 인사인 정치신인 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는 험지로 가겠다고 하고요. 어려운 당을 위해 험지를 가겠다는 초보자와 개인 출마를 고민하는 숙련자, 국민들은 어디에 더 마음이 갈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 경찰이 끝내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형사 입건 이후 소환 조사까지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온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 다음 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10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출국 금지까지 됐었습니다. 또 지난달 6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모발 등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도 받았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권 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수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간이 검사에 이어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참고인 6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마약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50일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권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만간 추가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 씨 역시 마약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데다 아직 확실한 물증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제는 112에 장난으로 신고 전화하셨다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강력해집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요. 경찰이 출동하자 말을 얼버무리는데 확인해보니 허위 신고였습니다. 아니 느낌이. 지난 7월에는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1,400여 차례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112에 접수되는 허위 신고는 해마다 4,000건이 넘는데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공권력 헛걸음에 치안 공백을 불러오지만 정작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 등에 의해 보통 10에서 20만 원 벌금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112에 장난 전화를 걸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2 기본법이 66년 만에 제정된 겁니다. 또 앞으론 위급 상황 때 건물 강제 진입도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규칙상 위해 임박 때만 가능했지만 위해 발생 우려만 돼도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준 겁니다. 또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난 명령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밀집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징역 단기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5살이 벌인 사건이라고 보기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게 중형의 이유인데요. 피해 여성은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며 하소연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도도간에 붙들린 채 호송차에 올라타는 소년범.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15살 A군입니다. 판결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도도관에 손을 뿌리치며 호송차로 다가갑니다. 흘리기로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 바로 피해 여성 B씨입니다. 지난 10월 3일 새벽 A군은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납치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했습니다.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협박하고 현금 등 소지품을 빼서 달아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오늘 강도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의 범행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소년이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선고 장면을 내내 지켜본 피해 여성 B씨는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벌이 지금 장기간이 10년, 단기간이 5년, 그건 말이 안 돼요. 적어도 15년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B씨는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루하루 자꾸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이 다 무너진 거예요.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병원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의료진을 협박하고 술병을 깨 자해까지 하며 난동을 부린 이른바 MG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15배를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병원 응급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의료진에게 다가갑니다. 손으로 옷을 찢더니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합니다. 잠시 뒤 우통 벗고 문신을 드러낸 또 다른 남성까지 가세해 의료진에게 항의합니다. 이른바 20, 30대 MG 조폭 일당이 술병으로 자신 머리를 자해한 뒤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난동 부리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포함한 일당 4명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인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20번 넘게 빌려주고 일주일에 30% 이자를 붙여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이율로 따지면 1,500%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납치하겠다, 신체를 해하겠다 협박하고 감옥 가도 금방 나온다며 겁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공포심도 너무 느꼈고. 그래서 한강날에 가서 투실종할 정도로. 일당은 교도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반 시민은 하등생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MG 조폭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기존 조폭과 다릅니다. 범죄단체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가중처벌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공항에서 어기적 걷는 남성. 화장실을 다녀온 뒤로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소지품을 수색해보니 베트남에서 들여온 마약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발 항공기에서 내려 김해공항 입국장에 들어선 한 남성. 가방을 들고 어딘가 불편한 듯 어기적 걷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갑자기 걸음걸이가 멀쩡해집니다. 2달 뒤 공항 입국장에 다시 나타난 남성. 이번에도 뒤뚱뒤뚱 거의 걸음으로 걷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자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수상한 행동에 밀착 감시에 나선 세간이 남성의 가방을 뒤졌더니 케타민 등 마약류가 쏟아집니다. 10대 남성 A씨는 베트남에서 마약을 가랑이 사이에 숨겨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김해 공항에 내려선 화장실에서 이를 빼내 밀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세관과 공조 수사를 펼친 경찰은 총책과 운반책 2명 등 일당 5명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지난 4월과 5월 케타민과 합성 대마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들여온 마약은 주로 SNS를 통해 팔았습니다. 운반책들은 공짜 여행을 시켜준다는 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SNS 통해서 이렇게 공짜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좀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든 적발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큰 처벌을 받거든요.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 통장을 개설해준 공범과 마약 매수자들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치매 노인이 갑자기 고관절이 골절돼서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은 노인이 혼자 걷다가 넘어졌다고 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간호사가 밀어서 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요양병원 복도에서 70대 환자와 간호사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환자가 간호사에게 다가가자 간호사가 뿌리치더니 환자를 밀어버립니다. 뒤로 밀린 환자가 벽에 부딪히며 크게 넘어집니다. 다른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한테 다가가 상태를 살펴보지만 환자를 밀친 간호사는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넘어진 70대 환자는 고관절이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간호사가 밀어서 넘어진 사실을 환자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70대 환자는 치매로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돌아서시다 그냥 주저앉으신 거예요. 우리 간호사가 누가 있는데 암시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 열고 이렇게 하면서 멀쩡히 걷던 환자가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는 걸 이상하게 여긴 보호자는 병원 측의 CCTV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겨우 영상을 확인해 보니
병원 측 설명과 달랐던 겁니다. 병원 측은 뒤늦게 환자 치료비의 절반가량인 500여만 원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환자를 밀었던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버지와 언쟁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가 밀어놓고 위에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아무런 상관없다는 이런 일이 이제 저한테 왔으니까. 요양병원 측은 도의적 책임의 입원비를 결제했으며 간호사의 행동도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7개 가공식품이 적발됐는데요.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소시지 묶음입니다. 두 봉지 묶음의 가격은 8,980원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 1월 중량이 640g에서 560g으로 80g 가벼워졌는데요. 이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소시지 4개가 줄어든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렇게 중량을 줄인 제품은 272개 가공식품 중 37개나 됐습니다. 사탕 호울스는 34g에서 27.9g으로 17.9%가 줄었고 서울우유의 체다치즈도 2개 제품의 중량이 10% 감소했습니다. 375ml짜리 카스 캔맥주도 370ml로 변경됐습니다. 맥주 용량이 줄어든 건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이제 포장이기 때문에 포장에 좀 크게 표기를 한다거나 이제 못 사 먹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기는 하죠. 왜냐면 이거를 다 계산을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중량이 줄어든 제품 중 자사몰 등을 통해 내용을 공지한 건 연세유업의 우유와 바프의 아몬드뿐이었습니다. 꼼수 가격 인상이란 논란이 일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업자가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이나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것을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제품 포장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 용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 원재료 함량의 변동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춘 기업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실내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에서 동물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는 게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돌고래 쇼도 사라집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동물들을 가까이서 쓰다듬고 먹이를 주면서 교감하는 아이들. 앞으로는 눈으로만 교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동물원 수족관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라쿤이나 미어캣 같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야생 포유류는 동물 카페에서 아예 전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 만지기와 먹이 주기, 올라타기 같은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직접 교감을 하는 것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전문가들 좀 검토를 받아주고요. 이 정도는 큰 스트레스가 없겠다. 이 정도까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도심 동물원은 동물 먹이 판매를 일시 중단키로 했습니다. 내일 당장부터 이제 시랑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야지. 수족관에서도 올라타기, 만지기 등이 금지되면서 돌고래 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돌고래 쇼를 운영하는 곳은 거제에 위치한 수족관 한 곳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 수족관들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 목의 동물을 새로 들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과 수족관은 앞으로 알맞은 사육 환경과 관리 계획을 가졌는지 심사를 거치는 허가제로 운영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곳들은 4년에서 5년 내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땅굴에 바닷물을 퍼붓는 수몰 작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마스 지하 터널을 파괴하겠다는 거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내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하마스 지하 터널을 수몰시키고 무장대원들을 밖으로 유도하기 위한 땅굴 침수 작전이 지난달부터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는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설치했던 펌프 5대 외에 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알샤티 난민 캠프 인근에 설치된 이 펌프들은 지중해에서 바닷물을 끌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se pumps are capable of flooding an Olympic swimming pool within 7 minutes. 이스라엘군은 침수 작전에 대해 기밀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지난 5일 바닷물 사용은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גיד לכם שהקרב הזה יימשך עד הניצחון. זה לא הולך להיפסק, זה לא אמירה סתם בואו נחסל את החמאס, נחסל את החמאס. אין לנו אלטרנטיבה אחרת. 민간인이 오히려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I'm well. There is assertions being made that there's quite sure there are no hostages in any of these tunnels, but I don't know that for a fact.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하마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작전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중국에서 음식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허거를 먹던 손님 머리에 쥐가 떨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허거 전문점. 손님 2명이 식사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쥐 2마리가 떨어집니다. 머리에 쥐가 떨어진 손님은 혼비백산하며 피했고 쥐는 테이블과 의자 위를 내달리며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한동안 자리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쥐가 떨어진 손님은 상처를 입었다며 음식점에 2,000위안, 우리 돈 약 37만 원의 병원 진료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가게 문을 닫은 채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해당 가게는 한 대형 쇼핑몰에 입주했는데 쇼핑몰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식당에서 안전모를 써야 하냐는 자조 섞인 주장도 나옵니다. 营业场所特别是餐饮能出现老鼠你还有啥好说的呀如果我是商家这个事儿一句废话没有 중국에서는 약 2주 전에도 장수성의 한 대학 구내식당 양념통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딴 먹거리 위생 논란에 대해 중국 내에선 감독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내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비는 아침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서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동 북부에 많게는 120mm 이상, 경기 남동부와 충청 이남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간에는 30cm 이상의 폭설로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수 지속 시간이 깁니다. 배수로 막힘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조심하시고요. 하천 주변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이 왔던 강원에는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 6도, 대구 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비는 모레밤에 잠시 그쳤다가 토요일에 다시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 일요일부터는 영하 10도에 한파가 시작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끝내 사퇴했습니다.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를 만들겠다던 약속을 완수하지 못한 채 말이죠. 김 대표가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본인도 답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윤핵관 논란이 불거지자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국민의 핵심 관계자 민핵관이 되겠다. 여든 야든 국민의 소호라면 실패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핵관이 답이다.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